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시변수의 측정, 거시경제 데이터의 측정이 있어가지고 GDP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85페이지에 보시면요.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실질 GDP와 명목 GDP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여러분들이 작년 소득, 예를 들어 작년 소득도 좋고 10년 전 소득도 좋아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간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뭐 한 2천만 원 정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 소득 또는 작년 소득이 이제 3천만 원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소득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됐다는 것이 과연 전부 다가 우리의 생활의 질의 향상 또는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증가로 포함된 것인가를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답은 이것 중에 전부가 소비할 가능성이 증가는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소득이 증가한 부분에서는 첫 번째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소비량은 똑같은데 물가가 상승하거나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지출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격이 아닌 수량의 증가, 실제로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출액이 증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실제로 우리의 고생이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수량 측면에서의 변화를 한번 걸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를 봐주시면요. 어느 해의 GDP가 예전보다 증가했다면 그거는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량 또는 생산량이 증가했거나 아니면 서비스 가격이 상승한 거란 거죠. 가격이 상승한 거죠.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가격 요인을 제외한 부분에서의 총량의 변화를 측정하고 싶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실질 GDP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GDP의 정의는 485페이지에 22.4의 두 번째 단락을 봐주십시오. 즉 실질 GDP는 올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올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과거의 고정된 가격으로 측정함으로써 올해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과거 일정 시점에서 고정된 가격으로 측정함으로써 그 경제의 전반적 재화 생산, 서비스 생산의 흐름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물가가 변했다면 그것 자체로 이 금액이 커진 게 있기 때문에 그 물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질 GDP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쪽 예를 한번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485페이지 아래쪽 칼럼의 아래쪽을 봐주시면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정의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노미널 GDP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가치를 재화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겁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가치를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 실질 GDP예요. Real GDP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불변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불변 가치를 10년마다 갱신하기도 하고 5년마다 갱신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 측정하는 사람 마음인데 이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불변 가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준 가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가격 수준 또는 물가 수준으로 측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간단한 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표 22-2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자, 그래서 GDP를 계산하는 그런 좋은 아마 그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생산량을 각각 한번 적어보면요. 맨 먼저 칠판을 지우고 한번 봐야 되겠네요. 교과서를 봐주세요. 교과서를 봐주시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3개 년도의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핫도그 가격, 핫도그 생산량, 햄버거 가격, 햄버거 생산량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2001년, 2년, 3년인데 자, 일단 핫도그의 그 다음에 가격과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핫도그의 가격과 생산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햄버거의 가격과
생산량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초적으로 주어진 데이터는 가격이 2001년, 2002년, 2003년으로 갈 때 1달러, 2달러, 3달러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은 100개, 150개, 그 다음에 200개 이런 식으로 측정되어 있죠. 그 다음 햄버거의 경우에는 가격이 2달러, 3달러, 4달러 이렇게 변해 왔고요. 생산량은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변해 왔죠. 이해가시죠? 이렇게 변해온 상황에서 여러분 명목 GMP를 구하라 그러면 각 연도의 명목 GMP는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명목 GMP는 그냥 곱할 때 현재 가격으로 그냥 곱해주면 돼요. 개별 연도의 GDP는 그냥 어떻습니까? 명목 GDP는 그냥 개별 연도의 가격을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100 해가지고 200 것이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는 300 해가지고 60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00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1200이 되겠죠. 어휴,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 GDP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이 증가한 부분에서는 수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가격이 상승해서 증가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GDP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수량의 변화에 대해서 1달러를 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서도 1달러를 곱하고 세 번째 해에 있어서도 1달러를 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햄버거에 있어서도 첫 번째 해에서의 2달러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도 2달러, 세 번째에서도 2달러를 곱하는 것이 실질 GDP에 계산 방법이에요. 자, 실질 GDP에 의하면 첫해는 어떻습니까? 첫 해는 아마도 200으로 갔습니다. 바뀔 게 없죠. 두 번째는 150에 200이니까 350이 되겠죠. 두 번째는 350이 되고 세 번째는 얼마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쪽에서 200, 이쪽에서 300이기 때문에 합해서 200, 300으로 해가지고 500에 해당하는 소득이 창출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격의 변화까지 이렇게 모두 포함했을 때 소득은 200에서 1200으로 이렇게 6배의 그러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뻔했는데 그 6배 중에 어때요? 실제로 소득이 증가한 부분은 2배 반에 해당하고 3배 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격의 상승 때문에 나타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산할 때 1200, 500 이것을 노미널 GDP라고 부르고 이것을 Real GDP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미널 GDP, Real GDP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물가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 내용에 대한 차이를 보셨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GDP 디플레이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GDP 디플레이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전에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는 명목 GDP를 구할 수도 있고 실질 GDP를 구할 수도 있어요. 실질 GDP를 구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시 변수의 경제 활동의 상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소득을 구분해서 측정해야 되고 이중으로 측정해서는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률이라든지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경기 지표의 변화는 실질 GDP를 중심으로 하고 있겠어요? 아니면 명목 GDP를 중심으로 하고 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명목 GDP를 근거로 이와 같은 분석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에 보면 GDP 디플레이트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22-4-2에 보면 GDP 디플레이트라는 그런 또 하나의 유용한 지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칼럼을 먼저 봐주십시오. GDP 디플레이트라는 거는 이게 물가 지표의 대표적인 예예요. 물가 지표의 대표적인 예인데 다음 시간에도 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물가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어요. 물가는 여러 가지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얼마나 가격이 상승했냐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지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고시생 물가지수. 그래가지고 고시생들이 밥 먹는 이제 식사하고 고시생들이 가지고 있는 책값 이런 걸 가지고 물가지수를 구해가지고 고시생들이 소비하게 될 그런 이제 재화들에 대한 물가는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측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인 물가지수, 여성 물가지수, 그 다음에 중고생 물가지수 얼마든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GDP를 기준으로 만약에 물가를 하나 계산했다면 이건 어떻겠어요? 한 경제에서 거래되는 모든 대상을 가지고 물가를 측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가지수 중에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가 뭐겠어요? 그게 GDP 디플레이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 수준의 지표로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장 포괄적인 지수라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해서 가장 포괄적인 이런 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말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교과서에 보시면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죠.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무슨 GDP를 한번 나누고 100을 곱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쪽에 명목이 들어가겠어요? 아래쪽에 명목이 들어가겠어요? 그거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명목 GDP가 높다는 것은 실질 GDP보다 명목 GDP가 높다는 것은 그 안에 뭐가 포함됐다는 뜻이에요? 물가 상승이 포함됐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가가 많이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이 분자로 가야 되고 실질이 분모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 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1 또는 100%가 되겠죠. 자, 그와 같은 경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보면 GDP 디플레이터가 왜 물가 수준을 나타내느냐 나왔죠. 재화나 서비스 생산량이 변화 없이 만약에 물가만 상승한다면 명목 GDP는 상승하지만 실질 GDP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GDP 디플레이터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GDP 디플레이터를 한번 구해볼까요? 직접 이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데 자, 첫 번째 해에 2001년도에 GDP 디플레이터는 얼마겠습니까?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이라 그랬죠.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200 곱하기 100을 하면 당연히 10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명목 GDP 실질 GDP 100이기 때문에 600, 350 곱하기 100이에요. 계산하기 힘드시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요. 이제 171 정도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겠어요? 1200, 500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1200 나누기 500 하면 2.4가 되니까 이거는 240 가까이 나오겠죠. 사실은 제가 계산을 직접 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 48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GDP 디플레이터가 직접 계산되는 내용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식이고 결국 첫 해에는 그 가격이 기준이기 때문에 170 이제 그 가격 그대로이고 두 번째에는 171 정도 거의 두 배가 조금 덜 되는 그런 물가 상승이 있었고 두 번째 해까지 갈 때는 보니까 2.4배 해당하는 그런 물가가 상승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평균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고 소비자 물가 지수와 비교는 다음 장에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를 보면요. 487페이지를 보면 실질 GDP의 최근 추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실질 GDP의 최근 추이가 있는데 488페이지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70년도에서 1995년까지 실질 GDP가 상당히 완만한 정도의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죠. 상당히 완만한 정도의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의 GDP 변화를 볼 때 상당한 정도 70년대부터 안정된 변화를 하고 있다고요. 안정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안정된 성장 추이 속에서도 어때요? 때로는 경기가 호황인 경우가 있고 때로는 경기가 불황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초세선이 나타내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가지고 장기 성장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호황 불황의 문제를 가리켜가지고 단기 변동의 문제라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GDP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DP가 중요한데 한번 봐주시죠. 70년부터 9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뒀고 70년대 초반, 70년대 중반 이 두 번은 뭐였어요? 이른바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였죠.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 8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은 이 당시가 이제 일본 경제가 성장하면서 미국이 일본에 추월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일본 경제에 의해 가지고 미국 경제가 많이 잠식됐던 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미국 기업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의 실업 증가, 미국 기업의 도산, 그 다음 미국 기업의 해외 유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90년대 초에 잠시 불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장기 성장의 그러한 그런 궤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기 변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신성장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불황 없이 또는 물가 상승 없이 지속적인 소득 증가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로머나 루카스 등의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신성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신성장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생적 성장 이론 또는 신성장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90년대 중반 이후로 미국 경제의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488페이지 봐주십시오. 실질 GDP와 명목 GDP를 정의하고 어느 쪽이 더 우수한 경제구생 지표인가? 자, 어느 쪽이 더 우수한 경제 지표입니까? 실질 GDP가 훨씬 우수한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명목 GDP는 수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그러한 측면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 GDP는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배제시켰다는 거죠. 그 가격으로 인해서 배제된 부분이 뭐예요? 그게 GDP 디플레이터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DP와 경제적 고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GDP가 한 국가에 있어서의 경제적 고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는 GDP가 경제적 고생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라고 이야기했던 바 있죠. 그렇지만 GDP가 만능은 아니란 거예요. GDP가 만능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래서 GDP는 총소득이면서 재화와 비스에 대한 지출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를 쓸 수 있냐는 거죠. 얼마를 썼느냐는 거죠. 의자를 하나를 산 사람보다는 의자를 두 개를 산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지출 수준보다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죠. 더 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DP, 특히 GDP 중에서 1인당 GDP는요. 사람 수로 측정된 1인당 GDP는 평균적인 개인의 경제 우생 수준을 나타내는 당연한 지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평균적인 개인의 경제 우생을 나타내는 당연한 지표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로버트 케네디 같은 그러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입후보했을 때 GNP 또는 GDP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 비판의 요지는 이래요. 비판의 요지는 GDP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을 생활할 수 있느냐는 삶의 양은 측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양은 측정해 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한 답은 그다지 주지 못한다는 거죠.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는 그다지 많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버트 케네디의 기본적인 비판인데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바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GDP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 교육의 질 또는 그들이 간단한 놀이들로부터 얻는 즐거움을 반영하지 않는다. 시의 아름다움이나 결혼 생활의 건강함, 국정에 대한 논쟁에서 나타나는 예지, 공무원들의 정직성도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용기나 지혜, 국가에 대한 헌신도 우리의 용기나 지혜, 국가에 대한 헌신도도 방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컨대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하면 되게 좋아한다 그러죠. 우리가 미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이런 요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소득이 100만 원 늘어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좋겠어요? 브라질 사람들은 아마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축구라는 것에서 훨씬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지만 그 종교적인 수양을 통해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들은 모두 GDP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국가적 자긍심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맨큐 교수도 상당히 완곡하게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의 말은 대부분 옳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GDP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퀀티티 오브 라이프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GDP라는 속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야기다. 맨 먼저 GDP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소득이 적다면 아무리 많이 소비해봤자 여러분들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죠. 하지만 소득이 많으면 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은 애들에게 좀 더 좋은 분유를 먹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부자가 된다면 좀 더 우수한 교육제도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소득이 많으면 애들로 하여금 일을 시키지 않고 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든지 아니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GDP라는 것이 높다는 것이 GDP가 높은 것이 바로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가치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만들어준다는 거죠.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GDP가 완벽한 후생구조가 아니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가 같은 걸 포함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만 하면 GDP는 높아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가 생활도 어느 정도 즐기면서 사람들이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가를 고려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GDP의 그런 큰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의 질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득을 많이 증가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나빠진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다시 우리 건강으로 나빠지는데요. 그래서 GDP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공정을 돌려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거를 정화시킨다고 또 공장을 돌리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장을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GDP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전에 산업혁명 이전보다 행복하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관적인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비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가격을 통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 대부분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이나 자원봉사 같은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녀 양육을 하는 기쁨이나 자원봉사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정타를 한번 칩니다. 경제 이론에 있어서 또는 사회적인 분석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답을 주는 것은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탁상에서 경제학자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증 조사를 통해 가지고 질이 높다고 나오면 높은 거예요. 실증 조사를 통해 가지고 GDP가 높은 국가가 삶의 질이 높다고 나오면 그건 분명한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GDP가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GDP를 강조하는 이유는 GDP가 높은 사람이 GDP가 높은 국가가 삶의 질이 높다는 그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예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성인 문자 해독률, 그 다음에 평균 수명,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 이런 것들을 많이 측정하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들과 GDP와의 관계를 구해보면 아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소득이 높은 독일, 일본, 미국 이런 국가들은 가난한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보다 어떻습니까? 독일,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도 있고 대부분 70대까지 생존하고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도 엄청 낮다고요. 거기에 비해서 삶의 이제 GDP가 낮은 국가들은 저체중 신생아가 많고 영아 사망률이 높고 영양 실조가 많고 1인당 교사 수가 적기 때문에 평균 문자 해독률도 엄청나게 낮다고요. 문자를 안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틀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증 조사를 통해서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특히 그런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이고 표 22-3에 보시면 미국, 일본, 독일 이런 순서로 소득이 높은 순서로 되어 있고 평균 수명이 나와 있고 선문자 해독률이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수준도 상당히 높고 성인 문자 해독률도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GDP에 대한 그러한 측면들, 그 다음에 GDP의 단점들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거시경제학의 대부분의 부분은 국내 총생산으로 측정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기 변동과 장기 추세 이 두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한 나라의 총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한 국가의 총소득을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국가 간의 소득폭이 줄어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국가 간의 소득폭이 늘어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 국가 간의 비교에 있어가지고 정책을 위반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답들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GDP와 같은 통계 수치를 이용해서 경제를 계량화하는 것은 거시경제를 공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GDP와 함께 거시경제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가지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